자, 이번 시간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셨던 것 중에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이제 또 공급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배우셨는데, 여기 그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서부터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경제 파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탄력성인데, 탄력성에 대한 개념 정도 이번에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 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에요. 자, 페이지는 30페이지요. 자, 거기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수요는 해당 상품의 가격, 연관 상품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등의 변화 등에 의해서 변한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정성적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만, 변화와 방향에 대해서만 설명했지 변화의 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다. 즉 이런 얘기입니다. 즉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그렇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들어서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자, 이게 가격이고요. 이게 수요량일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수요의 법칙 기억하시죠?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반비례다.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 수요량은 이렇게 줄어들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이렇게 줄어드는 요 방향에 대해서만 우리가 배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왜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가 돼 있으니까 그 경기를 부양시킬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가령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를, 그렇죠? 만약에 한 2%를 갖다가 감면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취등록세가 감면이 됐으니까 시장에서는 틀림없이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몇 프로가 늘어나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2%가 하락했으면 이거 이상으로 늘어나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는데, 얘가 줄어들었음에도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얘가 1%가 늘어났는지 0.5%가 늘어났는지를 확인을 못하면 이 조세 감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탄력성 개념이라는 겁니다. 즉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했느냐, 이걸 우리가 수치로 확인하자. 그래서 등장한 게 탄력성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개념상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자, 세 번째 줄에 수요 결정 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량적인 개념이 바로 탄력성이라는 거죠.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크기가 얼마나 변했느냐.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력성이란 독립 변수가 1% 변할 때 종속 변수가 몇 프로 변하는가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 탄력성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근데 여기 그 수요량의 변화율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게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뭐 배우셨냐면 수요 함수 배우신 거예요. 자, 수요 함수라는 거는 요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해재와의 가격도 있고 연관재와의 관련재와의 가격도 있고 뭐 소득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면 얘들이 변수인데 얘네는 독립 변수, 얘네들 개개가 변하면 얘도 변한다 그래서 얘는 종속 변수. 그러니까 종속 변수의 변화율이 바로 뭐냐면 수요량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독립 변수니까 독립 변수는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개개로. 그죠? 그러면 요게 만약에 당해재와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면 얘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독립 변수가 뭐가 됐을 때? 가격이 됐을 때.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가 만약에 소득이 된다 그러면 요거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독립 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붙어지는 명칭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밑에 종이에 보시면 수요의 탄력성에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의미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탄력성 하면은 무슨 탄력성을 얘기하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격의 변화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의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는 개념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개념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페이지를 이제 보셔서 31페이지 가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별표해야겠죠. 얘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니까. 자, 우리가 이제 얘네에 대한 그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아본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는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박스 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이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대값. 그건 왜 그러냐면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걸 반영하는 거예요. 수요 법칙을. 즉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나죠. 그런데 대부분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역의 관계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간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만약에 5%가 감소했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요걸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얘가 10이 상승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의 부호가 붙어진 상태에서는 계산할 때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의 부호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의 부호를 붙여줘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번거롭단 말이죠. 그래서 뭐로 표현하냐면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것은 음수와 양수에만 성립하는 겁니다. 즉 0을 원점인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1, 2, 3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원래 얘들도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인데 우리는 그냥 이 부호가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0을 기준으로 결국 한 칸, 두 칸, 세 칸이고 얘들도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음수와 양수에 대해서 부호를 가지고 이걸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는 부호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부호를.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계산적인 부분을 물어봤을 때 수요의 탄력성의 계산은 절대값으로 계산한 탄력성이며 라는 얘기는 마이너스의 부호를 생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절대값의 표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탄력적과 비탄력적인 개념만 이제 알아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가 만약에 이렇게 상승했을 때 그렇죠? 요때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11%가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11%가 감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 수요량이 9%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가격이 몇 프로가 10%가 변할 때 얘가 11%니까 그렇죠? 10분의 11이니까 1.1이 됩니다. 그럼 얘는 1보다 크죠. 그렇죠? 요걸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력적. 그런데 얘가 10%가 변할 때 얘가 9%라는 얘기는 10분의 9니까 0.9라는 얘기는 1보다 작죠. 얘를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탄력적. 자,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고요. 얘는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재화가 바로 뭐냐면 그걸 사치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둔감하게 나타나는 애들을 우리가 필수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트나 어디 백화점에 가서 만약에 이제 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구입을 할 때 우리가 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트에 갔더니 쌀 가격이 올랐어요. 얘가. 그럼 쌀 가격이 올랐다고 우리가 하루에 3끼 먹던 거를 이거를 2끼밖에 안 먹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를 소비할 때는 가격이 올라도 늘상 3끼 먹을 만큼의 양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하루에 3끼 먹던 거를 갖다가 5끼씩 먹겠다고 이 소비하는 양을 늘리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즉 이렇게 가격이 변하더라도 소비하는 양에 큰 변화가 없는 애들, 크게 변화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애들을 우리가 필수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비할 때 반응을 비탄력적, 즉 가격 변화에 둔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부분들이 마트에 가서 된장, 고추장, 간장을 구입을 할 때 항상 일정한 양을 소비하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이렇게 가격 변화에 둔감한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용어상에서 뭐라 그런다? 비탄력적.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치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가품 같은 경우 있죠. 예, 이런 애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비하는 게 점점점 아주 대폭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탄력적.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탄력적과 비탄력적에 대한 기본 개념이 바탕이 됐을 때 다음 논리도 우리가 인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 탄력성에서는 탄력적이라는 것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그러면 가격이 변하는 것보다는 무슨 변화율이 크더라?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게 나타나는구나. 늘어도 더 많이 늘어나고 가격 변화보다 줄어도 더 많이 줄어들더라. 근데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 변화에 둔감하더라. 오르든지 내리든지 간에 소비하는 양의 큰 폭의 변화가 없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탄력적, 비탄력적 이런 개념 정도를 명확하게 구별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31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요. 단가로 4번에 탄력적과 비탄력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표하고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뒤에 갈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이 커진다는 거. 자, 그러면 수의 탄력성에 이렇게 탄력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을 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고 해서 3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 요인에 대한 것도 별표하셔야 돼요. 얘도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활용하는데 일단 수의 탄력성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얘입니다. 대체제의 존재 유무라는 거죠. 대신 소비할 수 있는 제어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탄력적인 반응 보입니다. 너 안 사 먹고 다른 걸 소비하면 되지. 너 대신 소비할 게 많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데 얘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도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얘밖에는 소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주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이 주택을 대신해서 텐트를 치고 살거나 그죠? 뭐 캠핑카에서 살 수는 있다고 손 치더라도 그게 주택에서 제공하는 만큼의 효용을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임대업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집주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양반들은 매년 가격과 임대를 올리는 겁니다. 보증금하고. 그걸 올려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필수제니까. 집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에 쓰는 걸 다 줄여서라도 일단 보증금 올려주고 월세부터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야, 그렇기 때문에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대체제가 적으면은 이렇게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주하고 맥주 뭐 이런 게 있을 때 맥주 가격이 먼저 인상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왜? 맥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소주하고 맥주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소맥 가격은 맥주가 더 비싸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어차피 마시면 취하는 거 똑같으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싸진 소주나 막걸리나 이 소비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가격을 올릴 때는 먼저 소주 가격이 인상이 돼야 됩니다. 소주 가격이 인상이 되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맥주 가격이 조금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대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할 때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에서는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뭐다? 대체제가 된다는 거. 요거를 이제 입문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구별을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에서는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결정요인에서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득과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입문 과정에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입문 과정에서는 가격 탄력성, 가격의 변화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혜량의 변화율. 그래서 탄력적과 비탄력적인 요 개념만 알아두셔도 훌륭하다는 거. 그 다음에 탄력성이 탄력적이 될 수 있거나 비탄력이 될 수 있을 때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뭐가 되더라? 그게 대체제가 되더라. 대체제가 많으냐 적으냐. 그래서 요 관계만 구별을 해두시면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 되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씩 이제 알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강의를 들으시고 탄력성 개념, 특히 경제 개념에서 초반에 개념이 잘 안 잡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분명하게 물어보셔서 그때그때 궁금증을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중에 물어봐야지 이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더 큰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안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시험을 보는 달이 10월인데 10월 초에 찾아오셔가지고 얘가 뭔지를 그때 물어보시면 참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그 이전에 빨리 정리를 해놓으면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동차를 목표로 1, 2차를 같이 하겠다고 목표를 하시게 되면 상반기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름이 들어갈 무렵쯤 됐을 때 2차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한 번에 동차 합격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걸 나중에 인용할 때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거든요. 34페이지 가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임대업자들이 만약에 임대료를 올릴 때는 자, 임차자들의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올리는 게 도움이 되느냐, 비탄력적일 때 올리는 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년 마트에 가게 되면요. 된장, 고추장 이런 가격은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걸 생산한 업체들이 매년 그걸 올리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필수제니까. 얘들을 어차피 올려도 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큰 폭이 아닌 조금씩이라도 매년 가격을 인상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비하는 양에 큰 변화가 없으니까 파는 사람들은 이익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주택도 필수제거든요. 그럼 임대업자들은 매년 임대료하고 보증금을 올릴까요? 내릴까요? 올리겠죠. 왜? 임차자들의 수요가 비탄력이니까. 이를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 가로 열고 임대 내 임대 수입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임대 수입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올리면 수입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올리면. 그렇게 해서 개념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원래 요 관계를 정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초반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논리를 설명할 때 경제 논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하지만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그래프의 움직임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한 것만 그래프로 명시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드릴 테니까 자, 그걸 유념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요. 그 밑에 34페이지에 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제목이 공급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격 탄력성이죠. 그럼 우리가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이게 가격이 들어가겠죠. 그죠?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공급량의 변화율. 그죠? 아, 근데 여기는 절대값의 표시가 없어요. 수요는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서로 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플러스의 의미니까 얘는 절대값에 대한 거를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과 공급량 관계했을 때 수요가 똑같은 겁니다. 얘도 가격이라는 것이 만약에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자, 공급량이 11%가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요.
공급량이 이렇게 9%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이 10%가 뭐 했을 때, 상승했을 때,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한다는 얘기는 공급 법칙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면 얘도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 얘가 10이고 얘가 11이니까 1.1이죠.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10이고 얘가 9니까 0.9가 되겠죠. 1보다 작으니까 얘는 비탄력적. 그러면 가격이 변할 때 양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요. 탄력적인 애들은 일반 공산품 얘기합니다. 우리가 라면이라든가 치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 있죠. 네, 이런 애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좀 더 쉽게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애들은 일반적인 농축산물 얘기합니다. 자, 농축산물이니까 우리가 소라든가 돼지고기 있죠? 네. 이런 것들은 가격이 상승해서 소비가 늘어나더라도 바로 공급을 늘리기 어려워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얘네를 우리가 사육해서 우리가 시장에 우리가 내보낼 때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애들은 무슨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비탄력적. 그죠? 가격이 변하더라도 양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있죠? 부동산은 성격이 라면과 치약 같은 공산품과 이게 공급의 움직임이 비슷하겠어요? 농축산물하고 비슷하겠어요? 얘하고 비슷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비탄력적. 그래서 탄력, 비탄력. 탄력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가격이 1% 변할 때 그 이상의 양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고, 비탄력이라는 것은 가격이 1% 변할 때 그거보다 적은 양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탄력적과 비탄력적인 개념을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뒷장에 가셔서 35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우리가 양가로 3번의 공급 탄력성의 결정요인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단가로 3번에 보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생산 기간이 짧게 주어져 있느냐 길게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공급하는 양을 많이 늘릴 수도 있고 적게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에서는 이 기간이 가장 중요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탄력성의 개념을 이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에 가시면 경기 변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기 변동도요, 경제 논리로 따진다 그러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 문제 정도가 언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기본적인 이제 경기 변동이라는 건요. 경기라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 경제의 이제 총체적인 이제 활동 수준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총체적인 경제 활동은 여러 가지 부문을 갖다가 망라한 거시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이 이제 종합된 것이라고 보는데, 경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경제의 장기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것을 경기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이게 하나의 이제 추세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나라의 경제 정책은요, 경제 성장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경기는 계속, 경제는 어떻게 돼?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를 단면을 쫙 끊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기초로 해가지고 경기는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제 추세 변동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준의 경기가 나타날 때도 있고 낮은 수준의 경기,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이 계속 반복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기 변동이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는 경제의 장기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변동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요, 요 단면을 끊어가지고 요렇게 옮겨서 요렇게 선을 하나 그리고,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표현을 할 때. 그죠? 요것만 끊어가지고. 그게 이제 36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이제 그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기가 회복의 국면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경기가 이제 호황 국면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확장 국면 이렇게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후퇴. 그죠? 여기가 이제 불황.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경기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있는 애를 우리가 정점이라고 그러고요. 이 밑에 있는 애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점. 그러면 여기도 예를 들어서 저점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점에서 정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저점에서 저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학자들은 대부분 저점에서 저점까지를 하나의 이제 주기로 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기는 크게 의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정점과 저점 사이의 요 깊이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그래요. 진폭. 요 진폭의 크기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점이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조금 더 깊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럼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이 경기라는 것은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부동산의 생산이라는 게 결국 건축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에서 들어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이 바로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적인 상태가 조금 더 커지고 나중에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시장에 공급된 미분양 재고나 얘들을 처리할 때까지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일반적인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의 형태를 띠는 게 또 부동산 경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경기라는 게 이렇게 추세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상승과 하강만 반복하는 순환 변동만 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경기 변동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자, 그 형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추세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추세 변동은 우리가 장기적 변동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인구라든가 경제 성장에 대한 크기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년 이상을 사이클로 해서 변하는 게 장기적인 변동입니다. 그 다음에 순환 변동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거.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게 순환 변동. 그죠? 그래서 예전에 경제학자들은요, 경기 변동에 대한 것이 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이클 안에 얘도 존재하고요. 계절 변동이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적 또는 불규칙 변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런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존재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계절 변동은요, 1년을 단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 경기에서는 우리가 설 경기 또는 추석 경기라고 그러죠. 1년을 단위로.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봄, 가을에 이사철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계절만 되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은 뭐냐면요. 일반 경기에서는 뭐 지진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변동인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작위적 불규칙 변동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유발이 됩니다. 그렇죠? 정부의 11월 3일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게 특정 지역의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경기를 살릴 수도 있고 경기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도 있는. 근데 이거는 전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경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무작위적 또는 불규칙 변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용어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구별 정도는 해두셔야 돼요. 얘네들은 예전에는 단독적으로 문제가 한 2번 나온 적인 선례가 있어요. 근데 근래는 단독으로 내지는 않고 지문으로 뽑아줍니다. 지문으로. 그래서 요걸 바꿔버리는 거죠. 계절 변동이냐 아니면 무작위적 변동이냐 이렇게 바꿔주는 거니까 제목적인 수준에서 구별 정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변동의 형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37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그냥 그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주택 건축 경기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여부는요. 상가가 미분양이 많이 쌓였다. 토지 매매가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이죠. 그렇죠? 주택 시장에 있을 때 이 분양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주택 가격이 오르는지 이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주택 건축 경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 네,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에서 보면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냐면 단가로 3번에 일반 경기보다 뭐가 크다? 진폭이 크다. 그죠?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을 유발하다. 그죠? 예, 그 얘기는 타성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일반 경기의 진퇴에 비해서 뒤지는 시간차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경기 변동의 특징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뭐 경기 순환의 유형이나 측정 지표나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나 예, 이런 것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서의 내용을 놓고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를 넘기셔서 가시면 39페이지에 거미집 모형이라고 있어요. 이 거미집 모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그 기본서상에서 정리를 하시는데 단 이 거미집 모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알아두실 게 뭐냐면 아까 이 탄력성의 개념 이런 것들이 조금 바탕은 돼야 돼요. 다만 이제 이 거미집 모형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거미집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와 공급 간에 뭐가 존재해서 발생하는 거냐면 시차가 존재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경기 변동에 대한 것까지 해서 우리가 경제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가만히 보면 자,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앞에서 수요 개념할 때 자, 유량 저량 개념을 일단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의 변화 요인 관계를 가시게 되면 대체제, 보완제 이거 꼭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런 개념도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에 들어갔을 때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거. 요거는 분명히 기초 개념으로 알고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에 들어갔을 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탄력성의 개념에 들어가서 탄력적이라는 게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는 거. 그죠?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율이 크게 나타나는 거. 늘어나면 더 늘어나고 줄어들면 더 줄어든다는 거. 그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거.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소비하는 양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우리가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도 구별해 주셔야 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이 된다는 거. 네, 그것도 인식을 꼭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 들어와서 자, 부동산 경기란 일단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과 하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경기 변동이더라. 근데 이런 경기 변동은 순환 변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세 변동도 있고 계절 변동도 있고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것도 주어져 있는데 정부의 정책에서 유발되는 게 무작위적 변동이자 불규칙 변동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특징 중에 하나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이 크다.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을 유발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건축 경기인데 부동산은 생산에서 들어올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경제편에서 알아보신 겁니다.